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 조금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 어떨까 지켜봤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보니까 5천 아래로도 조금 떨어졌어요. 네,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예. 대폭락 수준입니다. 지금 잘 나갔던 코스피 찬란했던 5천선이 며칠 가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지금 거꾸로 가 있는 상태고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이 사이드카는 주가가 너무 급등하거나 또 갑자기 떨어질 때 시장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주가가 너무 떨어진다고 이렇게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된 상태입니다. 일본 증시가 조금 오르는 것과는 비교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상당히 하락폭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상당히 폭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지난 주말부터 좀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값, 이 골드, 한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이 은값 무려요 주말에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거의 이것은 시장이 무너지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금값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뭐 조금의 하락폭이었지만은 금값, 은값, 특히 비트코인은 지금 7만 선 초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요게 한때 거의 14만 달러까지 올라갔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올라갔던 그 뜨겁게 달아올랐던 비트코인 상승세 모두 다 까먹고 그거보다도 조금 더 내려온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너무 오른 데 대한 그 시장의 공포, 이 포물선 곡선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 포물선 지수, 이 포물선이라는 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데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더 올라갈 선이 없잖아요. 거꾸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떨어진다라는 그 유명한 포물선 사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떨어지는 수준에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공포, 그런 경고가 있었더랬습니다. 가뜩이나 주가가 오른 상태인데 그런 경고의 지수가 나오니까 좀 세계가 좀 놀라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거기다가 이제 케빈 워시라는 이 연준 의장을 트럼프가 임명을 했는데, 이 케빈 워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금 억측들, 또 여러 가지 공포, 우려, 이런 것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거든요. 사실 케빈 워시가 누군지를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한 20년 전에 연준 위원을 했던 건데 그때 싸움을 해서 연준 의장하고 싸우다가 나간 분이고 지금도 굉장히 젊어요. 젊은데 저분이 어떤 정책을 취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포가 확산됐는데 모르는 의문의 남자까지 등장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럴 때 다시 한번 챙겨보자. 그런데 지금 주가, 금융 지수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런데 대한 공포가 일단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 은, 비트코인, 주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율은 좀 어떤가요, 박사님? 네, 달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요 얘기는 사실 좀 뿌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난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의 환율 시장에 개입한다는 일부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강달러를 원한다. 달러 강세를 원한다라고 구체적인 시장 개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대목, 베센트가 달러를 강세로 유도하는 이 종목이 비트코인, 금값, 은값을 와르르 무너뜨린 사실 트리거, 방아쇠,
촉발제가 됐다고 봅니다. 예. 자, 이 트럼프 발언 이전에 아니 베센트 발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달러가 약한 달러 약세가 좋아라고 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거 하루 만에 뒤집은 거거든요. 자, 베센트가 이렇게 뒤집은 것은 지금 미국의 국채, 미국의 국가 그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린랜드 사태를 촉발돼서 유럽이 지금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있는 데다가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일본도 국채를 던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국 그 달러 강세를 지금 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달러와 반대 관계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우리 환율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베센트의 강달러와 또 포물선 곡선의 경고 거기다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취임 그러니까 지명 이게 다 금융시장에는 골고루 지금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서로가 연결이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케빈 해시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하느냐. 지금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케빈 해시가 예전에 2011년도에 버냉키의 양적 완화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낸 인물이거든요. 그럼 양적 완화라는 건 돈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적 완화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낸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되면 돈 푸는 거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매파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그 공포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좀 과장됐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 케빈 워시를 임명했는데 과거에 그가 그 어떤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치하에서 이 워시가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으로 가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떨어뜨릴 트럼프 코드에 맞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시장이 지금 오히려 더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에는 거의 한계 상황에 왔다 이러는데 트럼프의 최측근인 이 케빈 허시가 와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때는 물가 폭탄이 터지고 물가 폭탄이 터지면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우려가 사실은 가장 큰 지금 뉴욕 증시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과연 주식을 파는 사람, 금융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그 세 가지 요인 중에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지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불확실성의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상당히 지금 엄중한 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10% 떨어지고 은도 지난 주말에 30% 떨어지고 앞서 말씀해 주신 비트코인 역시도 폭락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나 경제적인 관점을 봐서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런데 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30% 떨어졌지만은 지난해 대비해 보면 또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금융 상품이 급격하게 오르면 급격하게 내릴 수도 있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예. 그동안에 너무 오른 것에 관해서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세계 경제에 기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케빈 워시의 등장에 대해서 세계가 불안하고 있는가 그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많이 올랐죠. 사실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죠. 2,400포인트가 5,2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오늘 지금 현재 4%대 떨어지고 있는데 이 1년간 상승률로 친다면 이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죠. 문제는 이게 촉발이 돼서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가뜩이나 영끌 투자한 분들도 많고
신용낸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나면서 주가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케빈 워시 영향은 뭐 과장됐다, 별 의미 없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최측근인 케빈 워시는 돈 더 풀 거예요. 오히려 돈을 너무 빨리 풀므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서의 불안감, 또 연준을 완전히 트럼프가 장악했다. 그리고 연준 독립성이 흔들린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더 크고요. 또 그것보다는 그동안 많이 오른 곳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시장의 피로감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며칠간의 이 주가 상황, 비트코인 금값 상황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런 케빈 워시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워시 쇼크라고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지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케빈 워시의 이력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하나의 눈여겨볼 것이 2019년부터 현직입니다. 쿠팡 사회 이사로 활동 중인 것인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요 워시 쇼크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워시 쇼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매파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 이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의 워시 쇼크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트럼프의 연준 농락, 연준 쥐고 흔드는 것이 인플레를 엄청나게 가져올 것이라는 그 공포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시 쇼크와 한국의 워시 쇼크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거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자, 지금 쿠팡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정보 유출 사건 이후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지금 그 케빈 워시란 분이 지금 현직 쿠팡 이사예요. 쿠팡의 사회이사입니다. 예. 사회이사니까 독립이사이긴 한데 쿠팡 주식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 쿠팡과 한국과의 관계가 더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 와중에 쿠팡이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전부 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와서 야, 지금 장사는 한국에서 하면서 돈은 다 미국으로 다 전부 돌아가지 않느냐. 이를테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요. 지난해 2024년 회계년도입니다. 회계년도 경우에 수익 난 금액 그러니까 9천여억 원을 미국으로 빼돌렸는데 그러니까 2024년에요. 이게 순이익 규모보다 훨씬 많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쿠팡 넌 누구냐? 쿠팡의 정체성에 대한 의혹. 더더군다나 이것이 탈세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금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쿠팡은 미국 쿠팡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본사가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명분을 걸기 나름인데 현재 특수관계자 지급 비용이다 해서 쿠팡 본사에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 공로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급여를 줘야 된다든지 또는 로얄티, 한국의 그동안에 쿠팡의 판매망을 깔 때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 로얄티로 납부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그 돈이 어떤 명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의 수를 보면 세금 탈세를 위해서 이를테면 한국에서 흑자가 많이 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미국에 적자 나는 회사로 돈을 보내버리면 적자가 나면 세금 안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흑자가 나니까 돈을 빼돌리면 한국에서 세금 적게 내고 미국의 적자 회사로 가서 실어주면 그쪽에서 세금 없고 자 이런 어떤 편법을 쓴 것이 아닌가. 이것은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한 4, 5년간 쿠팡이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돈을 상당수를 미국으로 지금 돌렸다. 그것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쿠팡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서 뭐 IT 유지 보수, 경영자문 요역 비용 처리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면요.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뭐 물론 오늘은 저희가 주가에 대한 조정 이야기를 앞서 했지만 워낙에 상승세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났고 실적도 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청자분들은 또 이거 뭐 어떻게 인센티브가 얼마나 받는 거야? 뭐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성과급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을 구성하는 예. 그 기업의 경영 주체가 임원도 있고 또 주주도 있습니다. 주주는 실제 자본을 통한 주인이고요. 또 경영자는 실제 경영을 한 사람.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 직원들도 사실 회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핵심 동력이죠. 그렇다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걸 좀 그 이득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 현상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경기가 아주 반짝 끝날지도 모르는데 예. 재투자도 해놓고 회사에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전부 다 이익 잔치를 해버리면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급여 또 이 그 직원들 임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급여는 그대로 나가지만 성과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하나의 노사 갈등, 회사의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같은 그룹 내에서도 실적이 좋은 회사에는 성과급이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데 또 같은 삼성그룹이나 SK그룹 내에서도 지금 적자인 회사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상대적 격차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또는 회사에서도 좀 사전적으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 놔서 그 회사의 이득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관한 공평한 룰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한 가지 분석을 한 것이요. 한국의 대졸 신입 사원의 임금 수준이 인근 일본보다 대만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높은 건지 아니면 일본과 대만이 낮은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본과 대만이 터무니없이 낮고 또 한국은 그 신입 사원 급여가 우리나라의 경제 실상보다 조금 높은 양쪽에 다 어떤 세계적인 평균을 조금 넘어서 있는 그런 요인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이 대만과 일본은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엔화 가치가 최근 수년간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요. 지금 임금을 비교할 때 달러 국제 통화로 비교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엔화 가치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만도요. 의도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대만 위안화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려 놓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 요인이 일단 하나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런 면을 좀 빼고 봐야 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대졸 초임 임금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초임 임금은 높은데 2, 3년, 4년, 10년 올라갈수록 상승 속도가 대만이나 일본보다는 상승 속도가 좀 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우수한 사람들 뽑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줬는데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평생 직장 이런 거 고용을 별로 보장하지 않지 않느냐. 일본은 사실상 지금 정년도 없애버리고 본인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70세까지도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국, 대만, 일본을 직선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나 수출 경쟁력 같은 거 따질 때는 우리의 임금이 높으면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대목도 뭐 좀 여러 가지로
입체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